네, 수도권 주택매매 시장 심리지수가 2달 연속 꺾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심리가 위축됐다는 건데요. 기준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의 이른바 당국의 돈줄대기 대책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22일에는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죠. 세액 부담이 커지면 시장 매물이 좀 늘어날까요? 부동산 시장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논란에 휩싸인 검단 신도시 아파트. 문화재청 명령에 따라 19개 동이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건설사, 문화재청 모두 제대로 된 해법 없이 책임만 미루다 보니 당장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이분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주말 동안 1차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책상에 앉아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체감해 봐야 한다며 당과 정보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도와줄 수는 있다면서도 선대위 인선은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라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선출을 축하하는 난을 전달합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잠시 뒤 오후 2시 윤 후보를 직접 만나 난과 함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만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관심이 쏠려온 윗선 관여 여부나 광범위한 로비 의혹의 실체를 공소장에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중환자 병상 4개 가운데 3개 이상이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62.1%로 병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3,500가구의 정상 입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건설사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11월 15일 더 뉴스 오늘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1차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당과 정부를 동시에 질타하면서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당과 정부의 동시에 대립각을 세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과 휴일 1차 민생 탐방을 마치고 주재한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들어보니 서민들이 유용하게 쓰는 지역화폐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는 불만이 많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콕 집어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만 할 게 아니라 현장에서 국민 고통을 체감해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역시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부족하다고 쓴소리를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당정 공개 비판은 지지율이 정체하는 상황에서 차별화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후보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내년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게 당선되면 해준다는 식의 속임수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당대당으로 협의하자고 압박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예상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선대위 합류를 공개 요청했습니다. 정권 교체와 국가 개혁의 대장정을 걸어나가는 시점에서 김 전 위원장이 경륜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이준석 대표 역시 잘 모시겠다고 말하면서 김 전 위원장은 계기가 되면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윤 후보 측과 이 대표의 갈등이 표면화한 만큼 구체적인 구상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대선 자금 곳간지기인 당 사무총장직 교체 여부를 두고 오늘 공개적인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현직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교체해달라는 윤 후보 측의 물밑 요구가 이어지자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한 사전 비공개 회동에서도 자꾸 윤 후보 측 중진 의원들을 통해 요구가 들어온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일정을 이유로 오늘 아침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네, 예산 전국 상황도 좀 짚어보죠. 오늘도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상되죠. 네, 민주당은 우선 오늘 상임위 차원에서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열리는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앞서 방역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이재명 후보가 띄운 전국민 지원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야당과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예산을 심사했던 행안위 예산소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뒤에 의결 절차에서는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만 오늘 행안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예결위 전체 회의를 비롯한 절차가 남은 만큼 전국민 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가상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높아진 45.6%의 지지를 얻어 같은 기간 1.2%포인트 오른 32.4%를 얻은 이 후보를 13.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 4.9%,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0%,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윤 후보가 한 주 만에 2.9%포인트 상승한 50.2%로 이 후보와 14.2%포인트 격차가 났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남욱 두 핵심 인물의 구속 만료를 일주일 앞두고 윗선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사람을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인데 오전에는 이들과 공범 혐의를 받는 정민용 변호사도 구속영장 기각 뒤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검찰이 오전에 정민용 변호사를 다시 불렀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인물이죠? 네,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으로 일하며 사업자 선정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공사에 들어가 화천대유 세력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투자금을 빙자한 뇌물 35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그동안 소환 조사는 안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1일 만에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
배임, 뇌물 혐의는 물론 당시 성남시 윗선과의 연결고리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는 구속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예, 구속된 핵심 피의자들은 일주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거죠? 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은 오는 22일까지입니다. 꼭 일주일 남았는데 그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기소한 뒤에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이들의 공소장이 구속영장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제기되어온 특검 도입론에 더욱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에 적었던 배임 액수와 공범 관계를 다듬고 윗선 관여 여부와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 당시 정관계 로비 역할을 담당하며 성남시 의회 등을 상대로 활발히 움직였다고 이미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지금껏 한 번도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화천대유에서 큰 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에 얽힌 당시 성남시 윗선을 향한 수사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의혹 당사자들의 소환 조사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진행할 거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습니다. 다만 혐의 하나를 입증하는 데도 상당한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불러 조사하려 해도 충분한 사전 수사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가려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기소 22개월 만에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증인 신문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드루킹 사건에서 보았듯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돼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명예는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 검단 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가 장릉의 경관을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지자체 건설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입주민들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포 장릉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검단 신도시 아파트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그의 부인인 인현왕후 구씨가 묻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면서 계양산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가 문화재 보존 지역에 허가 없이 건축됐다며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 반경 500m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개별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설사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건설사 측은 지자체가 허가한 대로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요. 관할 지자체인 인천 서구청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문화재 심의와 관련해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인천 서구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건설사 대표 등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가장 큰 쟁점은 아파트를 모두 철거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지입니다. 현재 문화재청도 다양한 대안을 두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서는 일부 층을 철거한 뒤 모양을 바꾸는 것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풍납동 시티극동 아파트는 풍압호성 경관 보호를 위해 삼각형 모양으로 비스듬하게 지어졌는데 이런 형태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다만 건설사들이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층 철거 방안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릉과 아파트 사이 큰 나무를 심어 아파트를 가리는 방법이나 완전 철거 방안 등도 제시되는데요. 해결책마다 문화재청과 건설사 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어 사태 해결이 쉽사리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입주 예정 주민들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포 장릉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방금 김철희 기자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왕릉뷰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 철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한 분을 저희가 연결해서 현재 상황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두수 입주자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검단 신도시 대강 노제비양 라포레 입주자 윤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문화재청 심의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거죠? 네, 현재는 저희가 9월 30일부터 두 번째 공사 중지가 들어갔습니다. 7월 말에 첫 번째 공사 중지가 되었고요. 두 번째 9월 30일부로 2차 공사 중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어제는 건설사 그리고 입주 예정자분들이 간담회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진행해온 사항과 그리고 직접 전달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과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끝까지 철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으로 나누었습니다. 예. 철거를 하지 않겠다면 다른 대책들도 나와야 할 텐데 일단 분양 당시에 이 왕릉뷰라는 홍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홍보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봤을 때 주변에 보시면 공동묘지 있는 거 부분이 살짝 내비쳐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보할 때 시행사나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광고를 보시면은 충분히 왕릉뷰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일부 언론에서는 악의적인 보도를 하시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뭐 왕릉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홍보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그리고 이 논란의 가능성도 공지는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청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대책들이 20층 높이의 나무를 심거나 아니면 일부 층을 철거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 200년 된 나무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철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주 예정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철거라는 말 자체가 청천벽력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는 겁니까? 저희 아파트는 전체 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뭐 20m 이하면 4층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특정한 동이 있더라도 그 동만 볼 것이 아니라 세 단지가 현재 약 3,400세대에 전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구청과 시공사에서는 철거에 대한을 직접 통보받은 게 아니라 기사를 통해서 또 혹은 배현진 의원실에 나온 자료를 보고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와 아니면 시공사에게 일체 대화가 없고 언론만 나오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문화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예, 뭐 일부를 철거한다고 그 철거하는 해당 동, 해당 세대만 피해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대안이 나와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나온 대안들에 대해서 입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 법원 판단도 필요하고 저희 아파트가 철거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뒤에 보시면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서 있고 문화재청에서 주장하는 계양산 조망권은 불가능하고 수목으로 저희 아파트를 가리는 것도 계양상 조망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관련법에 계양상 조망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어제 간담회에서는 사과도 나왔고 대책을 마련하겠다, 철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시공사에선 밝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건설사들은 지자체 허가대로 지은 거다, 또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 심의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각자 입장이 첨예합니다. 입주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대안을 빨리 내어서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상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 분양 당시부터 그리고 19년도 착수 신고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뭐 인천도시공사, 서구청, 인천시, 시공사, 그다음에 문화재청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 지금 뭐 복잡하게 책임들도 다 얽히고 설킨 상황인데 보통 뭐 소송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당장 입주를 예정했던 분들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 입주자 대표시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이나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월세, 전세,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들은 지금 현재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신도시를 믿고 국가의 지침대로 따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약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입주자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나앉아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급하게 대체해 줄 방법이 없으면 공사 재개를 확실히 해서 입주 예정일에 입주 예정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지금 뭐 사안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실 수밖에 없을 텐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께 또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지금 현 사태는 주택 사업을 승인해준 인천광역시 서구청, 사업 부지를 공급한 인천도시공사,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사, 문화재 보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문화재청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 결코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언론에서는 추측성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하여 보도해 주시고, 심의 중인 문화재위원회에서는 입주민을 보호하는 위한 결정을 내려주시며, 관련 소송을 재판하는 법원에서는 피해가 가중되기 전에 빠른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수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직 이 사건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저희한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살았고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오랜 꿈을 이룬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흔한 사람들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부디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는 잘 협의하셔서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해결책을 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고통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입주민들 피해가 없이 사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두수 입주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충남 보령 대천항과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사업 추진 23년 만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길고 세계에서는 5번째로 가장 긴 해저터널인데요. 해저터널이 개통돼 먼저 완성된 해상 교량과 연결되면 보령에서 태안까지의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서해안 관광 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보령 해저터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터널 개통 앞두고 사전에 해저터널 먼저 직접 통과해봤다고 했는데 어떠했습니까? 네, 보령 대천항 인근 해저터널 입구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이곳 원산도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보령 해저터널은 해수면으로부터 최대 80m 깊이에 만들어진 터널입니다. 하지만 터널 내부는 외관상으로 볼 때 다른 터널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바다 밑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길다는 생각만 했는데요. 보령 해저터널은 길이가 6.9km로 인천 북항 해저터널보다 1.5km가 더 긴 국내 최장 터널입니다. 세계에서는 5번째로 긴 도로 해저터널로 공정률 98% 상태에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은 모두 마쳤고 현재 전기와 소방 설비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 해저터널이다 보니 대형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을 갖췄는데요. 차량을 안전하게 돌릴 수 있는 회차로는 10곳 설치됐고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도 22곳 마련됐습니다. 또 유독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환기시설은 양방향에 82개 설치됐으며 터널 내 200m 간격으로 CCTV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는 차로 6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또 이곳 원산도에서 지난 2019년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를 이용해 4분을 더 가면 태안 안면도 영목항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보령 대천항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 1시간 3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을 단 10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사전 점검을 마친 뒤
서해안 신관광벨트 조성과 해양 레저산업 육성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5년 도내 관광객 4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교통망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등 61개 사업에 8조 4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곳 원산도의 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과 인근 섬을 잇는 해상 케이블카 건설이 민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도는 충남을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차를 타고 보령 해저터널을 직접 달려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터널 개통식은 오는 30일에 진행되며 일반 차량 통행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령 해저터널 앞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 400여 명 줄긴 했지만 엿새째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7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006명입니다. 전날보다 413명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추석 연휴 직후였던 지난 9월 27일 2,381명 이후 7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986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554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8.2%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부산 67, 충남 57, 대구 48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12명이 늘었고요. 위중증 환자는 12명 줄어 471명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중환자 병상과 의료진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수도권 중환자 병상 10곳 가운데 7곳이 이미 사용 중인데요. 서울의 경우 중환자실 가동률이 78.6%를 기록했습니다. 인천은 78.5%, 경기는 73% 수준입니다. 서울과 인천은 정부가 비상계획 발동 기준 가운데 주요 지표로 삼고 있는 중환자실 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2,200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3,3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1.7%, 접종 완료는 78.1%입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부스터샷도 50대까지 확대되죠? 네, 오늘부터 기본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50대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 기저질환자와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도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이후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특히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이었는데요. 이는 2주 전 1,000명당 1.6명보다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올 겨울에 독감이 유행할 거라고 예단하긴 어렵지만 지난 겨울에 비해서 유행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된 가운데 정부는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여력 한계를 우려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고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의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앞으로 하루 10,000명 확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방역 지표가 계속 나빠지면 의료 인력 한계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오늘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는데요. 지금 현장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인
수석의 후보실 모습이고요.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당사에 도착한 이런 모습 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당사 후보실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악수를 나누고 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을 접견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가 받으면서 지금 기자들을 위해서 사진 찍는 이 포즈를 취해주는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에 대선 후보로 확정됐으니까 좀 열흘 만에 방문이고요. 열흘 만에 이 축하난이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 수석 지난 8일에 윤 후보를 찾아서 축하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한 차례 일정 탓에 미뤄진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 당사 후보실을 방문을 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철희 수석 오늘 윤석열 후보 접견 이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또 제3지대 대권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예방할 예정이고요. 내일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만날 계획인데요. 자, 두 사람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하셨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커피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커피. 다 힘든 자리죠. 우리 형님으로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가깝게 지냈고요. 여기 또 학교 후배라 형 동생하고 또 이렇게 형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요. 목욕을 좋아해가지고 20대 국회의원 할 때 목욕탕에서 우리 매일 보는 사이입니다. 많이 갈 때 하루에 2번씩. 거기 그거 없어서 어떻게 요즘 어떻게? 그러게 말이에요. 있어? 청와대도 있어. 조그마한 거 하나 있죠.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바쁘게 다니시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텐데.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끼니를 떼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드리시고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이제 건강 잘 좀 사모님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공개로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당사를 찾은 이철희 정무수석의 모습 그리고 맞이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요. 살이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유세하느라 못 먹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윤석열 후보 대통령 그 축하난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대통령과 영부인께 또 건강 잘 챙기시라고 또 당부에 또 인사도 전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요.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지만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과의 만남도 관심이었고요.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청와대 면담 일정이 성사될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관련 소식들은 혹시 이 비공개 그 면담에서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2년 전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 규제에 맞서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면서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중국발 요소수 대란을 겪게 됐는데요. 문제는 제2의 소부장, 요소수 대란 위험이 널려 있다는 점입니다. 강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WTO 協定に違反するとの指摘は全く当たらないわけであります。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최근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했지만 한 달 만에 빛이 발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요소수 대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요소수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절차 강화 조치 이후 국내 수급 부족 사태를 빚고 있어 시행과 동시에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제2의 소부장, 요소수 사태 발생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요소는 물론 반도체와 철강 생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도 대부분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마그네슘의 경우 100% 중국산인데 최근 중국이 생산 통제에 나서면서 가격이 3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알루미늄과 히토류 등 중국 변수에 가격이 널뛰게 하는 품목은 한둘이 아닙니다. 중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뚜렷한 수입품은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941개. 미중 갈등도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단순하게 양 나라 간의 대결이 아니라 진영 경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나 무역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원이 무기화되는 일도 잦아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요소수를 중국에서 밀수입하려던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2일 요소수 4톤 정도를 신고 없이 반입하려던 것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반입되는 정상 화물 사이에 요소수를 숨겨 들어오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청은 적발된 물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불법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사흘 앞두고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전국 86개 시험지구에 수능 문제지를 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지는 경찰의 경호 아래 각 시험지구로 운송되며 시험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다가 시험 당일 아침 시험장으로 배부됩니다. 문제지 수송에는 인수 책임자와 관계 직원 그리고 경찰 등 4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수능 경비와 안전 활동에 경력 1,506명을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력은 다음 달 9일까지 문답지 배송 보관과 시험장 질서 유지, 답안지 회송과 채점본부 경비 등에 투입됩니다. 문답지는 세종시의 인쇄본부를 출발해 전국 시험장 1,396곳에 도착하는데 노선별로 경찰관 2명이 탑승한 순찰자가 따라갑니다. 경찰은 또 시험장 정문마다 경찰관 2명과 순찰차를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고 듣기 평가 시간대에는 소음 유발 차량을 우회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공군에서 또 다른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공군은 해당 부사관이 상관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고 이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진 뒤에야 상관에게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공군이 또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여하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5월 11일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건지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열흘 전입니다. 당시 공군은 A 하사의 사망에 대해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 민간보다 통제되는 군대의 삶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달 만에 변사 사건을 종결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부서상관 이모 준이가 A 여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먼저 당시 이준희의 수상한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이준희는 A 여사가 숨진 당일 출근 시간인 오전 8시가 되기 30분 전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며 23차례에 걸쳐 A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뒤엔 직접 A 여사가 혼자 살던 영회 아파트에 찾아가 관리실에 여벌 열쇠가 있느냐고 묻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대대 주임 원사가 도착하자 함께 방범창을 뜯고 집안에 진입했습니다. A 여사가 사망한 현장에서 이준희는 책상에 놓인 노트와 종이를 만지고 집안을 수색하는 등 사건 현장을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제8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이준희가 A 여사를 불러내 만난 사실도 파악하고 5월 21일 이준희를 불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준희는 당시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2차례에 걸쳐 A 여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경찰은 이준희가 A 여사의 숙소를 홀로 방문하고 최소 음식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 간 것도 최소 7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 업무와 관련 없는 SNS 메시지와 전화도 자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군사경찰과 군검찰은 지난 7월 말 이준희와 대대 주임원사를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혐의 등으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군검찰은 다시 지난 8월에 이준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2달 뒤 기소했는데 군검찰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뒤 은근슬쩍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 주장입니다. 거짓말을 둘러대며 유가족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였음을 숨기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여 주거 침입 등만 기소하였다가 뒤늦게 슬그머니 강제추행권을 입건하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에 공군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뒤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공군 측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대로 자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들이 하루 9시간 넘는 장거리 운행에도 휴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기사는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도 했는데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711번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 박상욱 씨.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해수까지 왕복 100km에 달하는 노선을 매일 운행하느라 피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9711번 버스가 오가는 길은 수도권 내 장거리 노선 중에서도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긴지 제가 직접 버스에 타서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후 2시 고양시 차고지를 출발한 버스는 2시간 만에 종점인 서울 양재시민해수역에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방향을 돌려 돌아오는데 비교적 차가 적은 오후 시간대인데도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입니다. 아까 충전소 가자마자 차 세우고 바로 이제 화장실 갔다 왔죠. 오늘은 차 안 막힌 거거든요. 이거 올림픽대로 오는 것도. 그게 안 막힌 거예요. 하지만 다음 운행에 나서기 전까지 박 씨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28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좀 빨리 먹고 조금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밥도 많이 못 먹는 이유는 또 가서 또 화장실 가야 되니까. 결국 박 씨는 지난 9월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 시간 1시간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회사가 위반했다며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전엔 첫 차 운행 전 30분, 오후엔 막차 운행 후 30분씩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한 겁니다. 근무 시간 전에 와서 쉬는 거 보통 휴식이라고 안 보죠. 근로기준법에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중에 줘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 어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축해 교통체증 등 일부 사례 외에는 8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휴게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가 줄면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속사정도 털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8시간 넘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8시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일괄적으로 딱 정하기는 어렵죠. 운행 횟수가 줄면 보장이 줄겠잖아요. 횟수가 한 번이라도 준다면.
하지만 기사들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교통체증이 잦은 곳을 오가는 노선인 만큼 휴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강변북로라는 데가 너무 이게 유동이 심해가지고 시간 예측이 안 돼서 때가 많아요. 갈등이 계속되는 사이 스트레스가 심해진 박 씨는 끝내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계약서 등을 점검해 위법은 없는지 다시 따져볼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742번 시내버스 기사들이 노선 연장 때문에 과로에 시달린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북미 지역에서 로봇 사용의 급증세를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첨단 자동화 협회 통계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9월 기간 중 북미 지역 공장이나 기타 산업 분야의 로봇 주문량은 2만 9천 대에 달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봇 사용이 급증하는 것은 기업들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투자를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핵심 부품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최우수 팝 아티스트 등 4개 상을 받았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베스트 팝 아티스트, 베스트 그룹, 베스트 K-팝 등 4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어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와 달리 대면 행사로 열렸지만 방탄소년단은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맑고 온화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곳곳으로 공기가 탁하겠고 당분간 일교차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내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평년 대비 좀 높은 낮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벌어진 일교차는 좀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요? 네, 오늘도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활동하기 참 좋은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 3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퇴근길에는 따뜻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자마자 곧바로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과 광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보통 수준의 대기질을 회복했지만 내일도 대기 정체로 중서부와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4도, 대구가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한낮에도 예년보다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3도, 광주와 대구 17도, 부산은 18도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올해는 수능 추위도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더 뉴스 2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주자들 행보 그리고 어제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